네, 발표를 드릴 장현 파트너스 그룹의 장현선입니다. 오늘 발표가 세 가지인데요. 아마 구성하시면서 재미없는 순서대로 순서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제 발표가 가장 재미없을 거라서 이 정도로 딱딱한 얘기면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로 갈수록 훨씬 더 흥미로운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그 발표 제목이 도시에서의 문화다양성 실행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에서 실시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문화도시에서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슈를 던지는 역할을 제가 해드릴 거고, 문화다양성 실행 사례가 너무 차고 넘쳐서 쭉 나열하는 형태의 발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갈 길이 훨씬 더 멀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제가 발표드릴 화면이 아마 다 같이 공유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문화다양성이라고 했을 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렵다, 개념 어렵고 실행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2014년 정도부터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평가 컨설팅 연구를 하면서 이제 문화다양성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초반에도 저는 굉장히 이게 어렵고 난해한 개념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면 갈수록 사실 너무나 당연해서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오늘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재미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이 내용들은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얘기들이 있어 왔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문체부에서 무지개다리 사업을 비롯해서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어떤 정책, 평가 이런 것들이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소환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1년이죠. 사실은 정책적 개념으로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온 지는 20년 됐습니다. 2001년에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 시작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1948년에 있었던 인권선언을 기반으로 하고 1985년에 있었던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세계문화발전위원회 보고서에서 문화다양성, 다양성이라고 하는 다이버시티를 적시하면서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두하기 시작했죠. 1985년에 있었던 창조적 다양성이 나왔던 그 배경에는 사실은 그때 굉장히 많은 그 세계 자유교역이 일어나면서 서로의 문화가 섞이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그러면서 다른 문화가, 즉 거대한 자본을 가진 문화들이 제3세계에 들어가면서 해당국의 문화가 훼손되는 것들이 대두되면서 특히 영화 쪽에서 그런 이슈가 많았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자본에 의해서 하나의 문화로 회귀화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원인이 시작되면서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유네스코도 문화다양성 선언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각종 협약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이것을 비준하면서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 국가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번영과 유지를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10년에 저희는 비준을 했고, 전 세계 사실은 일찍한 편은 아닙니다. 110번째로 저희가 비준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것이 지금 무지개다리 사업에 참여한 경험들이 이제 패널들이나 사회자가 갖고 계신데 12년에 저희도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나와서 14년에 본사업이 됐고요. 본사업이 대두되면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그 정책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뭔가 법률적으로 정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출발하기 이전에 무지개다리 사업이라고 하는 정책 사업이 어떻게 보면 법률 제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6년부터는 뒤에도 더 설명드리겠지만 법률 제정에 이어서 법률이 이제 제정되면 지역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16년부터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년에 우리나라가 비중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위원국으로 선출되고 2020년에 더 위원국에서 더 아마 격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목한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고 우리도 찾아나가는 과정인데 다만 무지개다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을 씨앗을 뿌린 국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체부에서는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이제 느끼는데 문체부의 담당자들을 만나뵈면 그런데 무지개다리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12년에 13년에 저희가 16억 원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2020년 작년에도 16억 원입니다.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지정이라고 하는 게 지역에서 법률을 따라해서 실행으로 만들어내는 관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문화 쪽에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지역의 이슈고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활동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혁혁한 공은 저는 무지개다리 사업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우리가 특정한 사업에 예산을 분배해서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유지는 되고 있지만 중요성에 비해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로 조례들이 제정된 것들을 보시면 전국에 17개 광역 기초 지자체 단체에서 문화다양성 조례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에 기반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조례의 내용에는 좀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위원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의사결정 기구를 지역 안에서 만들어야 하고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을 실시해서 지역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별도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특히 문화 영역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지역에서의 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례에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그런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것이 조례로 표현된다면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제 문화정책일 텐데 문화비전 2030이 어떻게 보면 최상위 정책이죠. 문화정책에서는 사업적으로는 무지개다리 사업의 예산이 거의 감소라고 보여지는데 감소폭을 따라가고 있는 반면 정책적으로는 문화다양성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문화비전 2030에 보면 다양성이 3대 정책 방향 중에 하나로 지금 나와 있죠.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읽어보시면 세 가지의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창의성, 다양성, 자율성인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이라고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보장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기반으로 내 얘기가 나의 문화적 기본 권리가 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정책에서도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 문화다양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정책 의제가 9대 의제 중에 하나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개다리 사업에서만 정책에서 주목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정책 관점에서 가치 중심의 정책에서는 특히나 문화다양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영향평가인데요. 문화영향평가는 다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문화영향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처럼 어떤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화 권리를 해치면 안 된다라는 것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문화영향평가고 그 정책과 계획이 해당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문화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화영향평가인데요. 문화영향평가에서도 문화평가 지표 안에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해서 6개 지표 중에 하나의 그 의제로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체라든지 표현 및 참여, 문화유산, 문화향유, 창의성. 그에 못지않게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 영향에도 굉장히 주목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뭐 지역마다 문화 영향 평가의 지표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문화 영향 평가 지표와 별도로 서울시만의 문화 영향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목한 것이 더 문화 다양성에 많이 집중해서 문화 영향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문화 기본권, 두 번째가 문화 다양성입니다. 그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보셔도 문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가져야 되는 문화적 권리죠. 그런데 이 누구나 가져야 되는 문화적 권리를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배제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기본권과 문화 다양성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화 영향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표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정책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치에서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본 요소로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정책적에서 주목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특정 사업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정책에서 의제나 정책 방향으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양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문화 이제 기본법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 자체가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문화 기본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안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중받아야지만 문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표현될 수 있다,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데 문화 다양성이라는 용어만 따로 떼놓고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한 100대로 정의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려운 것처럼 사실은 문화 다양성은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는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 영향 평가와 더불어서 그 문화 다양성은 이제 곧 저 다음에 발표하실 이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인권 쪽에서 아까 세계 인권 선언이 사실은 문화 다양성 선언의 어떤 그 제일 처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권 영향 평가에서도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연관성이 굉장히 높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 영향 평가라고 하는 거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제 인권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공공기관이 하는 활동이나 정책이나 모든 것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인권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인권 영향 평가를 하겠죠.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안에, 인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시면 자유의 보장, 권리의 보장, 체계의 구축, 인권의 보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작년에 했던 인권 영향 평가에 보면 그 안에 하나로 10개 영과 플러스 1으로 문화 다양성 증진과 혐오 표현 배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 그리고 이한 대표님 하고 저도 이제 참여해서 같이 했던 부분이라 저희가 인권과 문화 다양성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강조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인데 이제는 문화 기본권도 사람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이고 그 문화 기본권이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 본인의 얘기가 언제든 표현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편견에 의해서 차별받고 배제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영향평가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설명만 들으셔도 기본적으로 되게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생각하시길 바라며 발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정책과 환경 얘기만 하느냐? 오늘 문화도시 얘기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문화 쪽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기업 쪽에 활동을 하고 컨설팅 평가를 했던 사람인데 제가 사실은 문화 쪽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도시라고 하는 복합적인 이런 공간 아니면 사람의 네트워크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제가 문화예술 쪽으로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그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도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문화도시의 대부분의 계획들을 보아도 사람이나 시민이 빠진 채로 문화도시 계획을 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도시 정책적 개념 정의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문화도시의 개념, 기본적 개념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그것을 공감해야 된다. 공감만 하면 뭐하냐? 같이 즐기면서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유한 문화가 살아남아야 된다. 모든 문화도시가 똑같이 복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문화도시에서 아마 가장 주목하는 것은 개별 문화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이 얼마나 잘 발현되고 있느냐,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시민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그 시민은 본인의 얘기와 본인의 생각과 표현이 표현했을 때에 내가 차별받거나 배제받거나 혐오를 당하면 그럼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문화도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도시가 문화적 방식으로 잘 살아남아서 그 고유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향한다면 다시 한번 너무나 당연하게 문화도시에서 문화다양성을 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시민의 어떤 발견,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 고유성도 가져야 되지만 그 고유성 자체가 다양성에 기반해서 이것이 생태계로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것들.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죠. 문화도시의 정책 비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양성,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열심히 공부해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워딩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활과 삶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문화재단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무지개다리 사업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가치를 현실의 사업으로, 일상생활로 연결시킨다는 그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나 시민이나 삶에서 문화다양성,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들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작업이 문화다양성의 의제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문화도시에서 고민해야 되는 의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나 아니면 문화다양성 법률을 요즘 들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답은 사실 그 안에 다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문화다양성 선언을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제가 자꾸 원론을 끌고 들어가서 죄송한데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그 1조에 그리고 2조에 3조에 다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라고 보는 것이 독특한 어떤 다양한 정체성이 모여있지 않으면 인류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생명다양성 쪽으로 해석을 하셔도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의 종만 있어서는 멸망하잖아요. 생태계가 허물어지죠. 다양한 것들이 있을 때 그 안에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각각이 갖고 있는 개별 정체성이 잘 표현되고 훼손되지 않게끔 만들어져야 이것이 인류가 공동으로 유지되고 번영될 수 있다. 뭐 번영이라고 하니까 조금 새마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속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2조에서도 문화다양성을 통해서 모든 시민을 포용하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이 문화도시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회적 통합이고 시민사회에게 생명력을 보내는 것이고 평화를 보장한다. 오히려 각각의 다양한 의견과 내용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한 평화, 그러니까 수면 밑에 그냥 잠들어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역동적인 평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을 한다라고 하면 뭐 누구에게나 그러면 뭐 뭔가 복지를 줘야 되나? 문화적 표현이 힘든 사람들은 뭘 도와줘야 되나? 기회를 제공해야 되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난 소수자가 아닌 나는 그러면 혜택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화다양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택 범위를 넓혀준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경제적인 번영, 뭐 이런 것들,
결국은 뭐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변형이라고 하는 것,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하고 떨어질 수가 없고, 사실은 문화도시에서도 그런 어떤 굉장히 도시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제적 원리하고 배치되는 그런 아마 상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문화다양성 얘기하고 있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경제 성장의 범위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감성적이며 정신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문화다양성은 전반적인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개념으로만 사실 도시를 이해한다면 사실 한쪽만 보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지역을 이해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을 먼저 이해를 합니다. 사전적으로. 제가 이제 지역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할 때 항상 어떤 프로젝트인지 상관없이 항상 하는 어떤 기본적인 분석인데 인구라든지 세대 구성, 소득, 장애, 국적에 관련된 부분들, 뭐 국적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유학생이나 아니면 뭐 외국인 자녀, 아니면 한국 국적 취득자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17개 광역으로만 현재 데이터가 조금 분석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인천, 연수는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의 현재가 어디에 있는지, 이건 이제 현재에 관련된 겁니다. 왜 이것을 보냐 하면 도시나 문화정책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부터가 사실은 문화도시의 작업이기도 하고, 다양성에서도 얼마나 우리의 도시 특징이 데이터로 드러나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조례 제정을 한 이후에 실태조사를 지역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다양성 조사가 전국의 한 9개 지역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국 기준 말고도 그 지역에서 개별적인 문항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2015년 전에 전국조사가 실시되면서, 소수자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문화적 표현이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경제사회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본인의 문화적 표현이 어려운 집단들을 찾아서 그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또는 다수자가 이 해당하는 우리가 소수라고 칭하는 이 집단들에 대해서 어떤 수용성을 갖고 있는지를 열심히 봤어요. 그 15년, 17년에 있었던 조사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17년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소수자에게만 뭔가 그 권리를 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상황이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은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하는 것이고, 개별 취향조차도 문화적 권리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소수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17년 이후부터는 사회적 갈등에 관련된 어떤 그 내용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제가 좀 기여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회적 갈등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전국 단위의 지표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지역에서 뭔가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열심히 찾습니다. 자담회도 하고, 라운드 테이블도 하고, 전문가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건들을 보시면, 이런 지역 내 핵심 이슈를 찾아내면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문화 다양성이 특정한 집단에게 잘해주는 것만이 다양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참여하신 이제 권종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18년에 했었는데, 실제로 앞에 그 소수자에 관한 갈등 그리고 사회 갈등의 이슈를 연결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에 관련된 이슈들이 그동안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 특정한 집단이, 대놓고 얘기하면 30대 남성이 성평등에 관련된 시각 그리고 그 다양성, 그러니까 소수 집단에 대한 시각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평등에 관련된 것이 하나로만,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만 해석이 된다면, 그러면 여성에 대해서 보수적이네 라고 해석이 되겠지만, 그 집단이 갖고 있는 다른 소수 집단에 대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들, 문화다양성에서 사실 주목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한 집단을 내가 좋아하시러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편협함, 배제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작업들인데 부산에서는 사실은 성평등과 더불어서 세대 간 갈등이 이것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성평등에 관련돼서 30대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측면, 그러나 그 30대 남성이 왜 보수적이 되었을까? 기회평등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세대 간에서 가장 치이는 집단은 30대 남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평등과 세대 간의 갈등을 같이 연결해보면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제2의 도시이긴 하지만 부산 분들은 화를 내시더라고. 제2의 도시라고 하면 일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2도시가 왜 이러냐 뭐 이러면서 화를 내시던데 성평등에 관련된 과 세대 간의 갈등이 같이 이중으로 작용을 계속한다라면 지역에서의 인적 자원이 나갈 가능성이 있죠. 인적 자원의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에서는 10대, 20대와 30대 이상의 소수자 집단이나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10대까지 열심히 청년 활동을 하다가 20대 때 잠깐 유출이 많이 돼요, 김해는. 그런데 30대 이상의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하고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대 간의 갈등이 다른 이렇게 다양성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가진 채로 계속해서 도시가 나간다면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세대 갈등으로 더 크게 발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충주나 김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충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하다 보면 앞다투어 이 힘든 사례들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에서. 충주는 참 특이했습니다. 말들을 안 하셨어요. 별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나? 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 두 개씩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충주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오래된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었던 거죠. 그 안에 고교의 서열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도 시험 봐서 가야 되는 그런 형태의 그 서열화가 너무나 오랫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런 다양한 집단의 얘기들이 일부 특정 집단에게만 권리가 있는 것으로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태의 특징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충주는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수면 위로 계속 끌어내는 작업들이 문화 다양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김포는 새로 성장하는 도시로서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접촉 경험이 굉장히 낮은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인종이나 타 지역민에 대한 편견이나 갈등의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뭐 요즘 성장하는 신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이죠. 근데 신도시들은 항상 별도로 구획을 구분해서, 연수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구획이 굉장히 크잖아요. 다른 것들을 접할 지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이슈를 발굴해내는 과정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지역의 사회적 갈등들이 당연히 연결이 된다. 특정한 소수자 집단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문화다양성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오래 할 것 같은데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태조사의 문항에 기본적으로 전국 비교를 위해서 항상 넣는 한 요 5가지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문항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밀다 아니다. 지금 부산이나 김해 계신 분들이 보면서 아마 우리가 이겼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문화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과 이 밑에 있는 다른 문항들에 대한 동의도를 보시죠.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 3가지 문항의 특징을 좀 구분을 해보면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라고 하는 거는 선언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화다양성 선언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런 다양한 상황, 다른 문화에 내가 노출됐을 때 어떻게 할까? 아니면 우리 지역사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소수자의 권리와 이익,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차별받는 거, 이 부분인데 이 모든 지역이 전국뿐만 아니라 김해와 부산 모두가 선언적으로 얘기한 것에 비해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내가 부딪혔을 때 혹은 우리 지역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의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선언적으로는 가치를 인정하지만 다양성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수용도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수용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다양한 집단하고 만난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 소수 집단에 대한 수용도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들이 당연히 해당하는 집단에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있다, 뭐 주변에 뭐 친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포함하는데,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가 다 소수 집단 수용도가 더 높죠. 특히 이제 어떤 층에서 높은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접촉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해당하는 소수자들이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어서 제가 이런 접촉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문화다양성에서도 이주민 축제가 하듯이. 그런데 그 만나는 접촉 경험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접촉 경험의 질이죠. 축제를 통해서 이런 사람 우리 지역에 살고 있구나, 저런 사람은 저런 문화를 갖고 있네라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김해 같은 경우나 김포 같은 경우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그 지역 안에 거주를 같이 하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김해나 김포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지나가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만나는 접촉 경험이 과연 질적으로 괜찮은 경험이었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부산문화재단에 했었던 문화이음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접촉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축제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모임에서 만나는 것과 뭔가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했었던 문화다양성의 사업 방식인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세 번째 발제자인 공인정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제가 주목했던 것은 문화다양성의 소수 집단을 만날 때 소수 집단만 모아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문화적 표현이 더 좋아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놓고, 예를 들면 가족이라고 했을 때 가족의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 그리고 젠더 문제가 표현된 가정, 한부모 가정, 뭐 아니면 다른 뭐 일반적인 가정, 일반적으로 하면 혼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무튼 4인 가족 구성원 같은 가족,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공통의 주제를 놓고 개별적인 다양성을 가진 주체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그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본인의 가치관이 드러나게끔 만드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축제를 한 뭐 하루 정도, 3시간, 4시간 정도 보고 오는 것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접촉 경험 설계를 할 때 당연히 필요한데, 접촉 경험은 상호 문화나 교류의 질적 경험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도 공존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김해 문화도시센터에서 막 수립한 따끈따끈한 계획인데, 발표를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 나오는 문화 행사를 기획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문화 행사를 운영할 때, 그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부분들의 공존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든 담아서 내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계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 경험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김해에서 조사 결과 그 부분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설계를 하고 싶은데 단순한 접촉을 하면 안 된다. 공존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김해는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를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문화다양성의 어떤 기본적인 선언과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문화도시에 당연히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본인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문화다양성이고, 김해 같은 경우는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는 이런 실행 방안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뜬금없는 마지막 장표는 사실은 그 디지털 전화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호 교류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있잖아요. 이런 경험이 사실은 저도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아요. 네,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독백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디지털 전화를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접촉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분리된 도시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서로 만나야 되고 그 만나는 경험은 상호 교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코로나잖아요. 어떻게 만나냐는 거죠. 온라인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로의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답을 갖고 왔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 답은 문화도시 관계자 선생님들이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류, 상호,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때문에 당겨졌기 때문에 어떤 연결성이라든지 공유나 개방에 대한 가치들이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다양성 입장에서는 공유하고 개방하고 연결을 지향한다라는 사회에서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문화도시에서는. 그러면 이런 트렌드 아니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접촉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문화도시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